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밤사이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엔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쯤부터 그칠 것이라고 하죠. 출근길 그래도 일단 우산 챙겨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가 그쳐도 내일은 꽤 쌀쌀할 것 같다고 하지만 주말이면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하죠. 아마도 이번 주말이면 봄 소식 안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봄 농사 준비하는 농부들에게는 꽤 반가운 봄비이기도 하죠.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오늘로 딱 90일 남았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오늘부터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제한받게 되는데요.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할 경우에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나 방송사 모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 정호군 부단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장 저희 문제이기도 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부터 모든 지방선거구 출마자들의 그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모든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이 해당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에 따라서 선거일 전 90일인 오늘 3월 15일부터 후보자 등 방송 출연이 제한이 됩니다. 네.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다 제한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나 경력방송, 방송 연설 등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이나 그 밖에도 보도, 토론 방송에는 출연이 가능합니다. 네. 이 보도와 그 토론 방송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요? 예, 후보자 출연이 허용되는 보도라는 것은 일반 청취자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뉴스 프로그램이고요. 그 밖에 토론 방송에는 100분 토론 같은 전통적 형식의 토론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썰전이나 외부자들 같이 평소에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대담이나 좌담, 네. 방담, 인터뷰 형태의 프로그램 등도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 같은 바로 지금 이제 출연하고 계시는 저희 시사 프로그램도 출연 제한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빠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할 수 있지만 다만 네. 이제 선거 방송의 공정성 차원에서 균형적인 그런 출연자 선정이나 네. 이런 부분은 또 별도의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균형을 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후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모든 후보를 다 출연할 기회를 주기가 좀 힘든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몇몇 후보들만 하다 보면은 네. 다른 후보들이 이른바 좀 뭐랄까요, 이 지지율이 높지 않은 이런 네. 후보들께서 네. 왜 우리한테는 기회를 안 주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경우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저희 선거 방송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네. 모든 후보자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게 원칙이고요. 네. 다만 이제 시간상이나 제약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송사에서 자체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네. 출연자를 선정을 하고 하시는 경우에는 또 그거는 또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사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자체 기준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마련을 해서 네네. 공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선거일로부터 이제 90일 전부터 출연이 제한되는 건데 네.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방송 매체가 선거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자들이 교양이나 오락프로형, 광고방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이용해서 부적절하게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한 선거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에서 후보자라고 한다면 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지 가령 예비 후보 등록을 한 분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여기서 후보자 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한 자뿐만 아니라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한 자, 그리고 출마 의사를 밝힌 자 등 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이 동네 SO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출연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SO에서 이제 생활 뉴스랄지 이런 부분에 출연을 만약에 그 보도 형식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성이랄지 공정성, 형평성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신문이나 잡지 인터뷰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선거에 출마하는 이 후보자들의 그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제한하는 이유 앞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러나 그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오히려 좀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되는 건 아닌가. 네. 유권자들의 그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있기 때문에 보도나 토론 방송 넓게 시사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제 조건이 다루시는 경우에 후보자 간 균형성, 형평성, 공정성 이런 문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좀 혹은 애매한 점이 있으면 이 질의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네. 이쪽에 그 질의를 해주시면 열심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 이외에도 그 후보자와 그 관련이 있는 사람도 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이 관련자라고 하면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기간 동안 그러니까 5월 31일부터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는 예.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 그리고 정당의 당원을 시사정보 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출연자는 아니고요. 진행자로 고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방송 진행자가 어느 당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방송에 출연한 후보자랄까 혹은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네. 음성이나 그 영상을 내보낸 그 방송사가 있다고 한다면 네. 법적인 처벌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네. 해당 방송사에 대해서 그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서 방송법에 따른 법정 제재나 행정 지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동안 보면은 이런 그 출연 규정을 좀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편인가요? 사실 과거에는 방송사가 이런 관련 규정에 대해서 미숙지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네. 제재를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는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유한 사례를 보면은 드라마에서 뒷배경에 후보자가 표지 모델로 실린 잡지가 노출됐다거나 네. 또는 후보자가 과거에 출연했던 교양이나 다큐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제재받은 사례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뒷배경에 잡힌 잡지 사진에 후보자의 얼굴이 노출됐다. 네, 그게 이제 이거 어느 정도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경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저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심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송사로서도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까 저희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렸듯이 그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법정 제재를 취하기보다는 행정지도를 취해서 향후 제작에 좀 주의해달라 이런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앞서 이제 그 SO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방선거에서 누가 나왔는지 유권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SO 단위에서라도 이제 후보자들 간의 그 토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대담이나 토론회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수준으로 어느 규모까지 기획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선관위 주관 그런 좌담 방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SO에서 그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정보를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O 차원에서 이 같은 그 토론회를 다 조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다른 규칙과 룰을 따라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시기별로 그 후보자들의 그 방송 출연 제한도 네. 적용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아까 후보자가 아니라도 선거기간 이제 후보자가 아니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의 같은 경우에 5월 31일 선거 기간 동안에만 시사정보 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게 금지되는 거고 네. 후보자 등은 90일 전부터 보도 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에는 출연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와 그 관계자들은 네네.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제외한 네. 방송에는 일체 출연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후보자 등,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 정옥은 부단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에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8분 39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매우 어렵습니다. 빗길이라 여기저기 온통 빨간색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통과하는데 1시간 20분 이상 소요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통과하는데도 40분이고요. 여의도에서 영동대교 통과하는데도 40분 이상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양평교에서 광명교까지 양방향으로 꽉 막혀 있고요. 분당 수서로 탄천 나들목에서 청담대교 북단까지도 쭉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도 40분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경제의 시선,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오신이라고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비가 정말 세차게 내리더라고요. 네. 저도 그 우산을 찾는데 갑자기 우산이 제가 쓰던 우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다른 우산을 들고 나오면 되는데 내 우산 어디 있을까 이거 찾느라고 좀 한참 걸리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달 그 일자리 쇼크라고 이제 불러도 될 정도로 이 취업자 수가 굉장히 적었다고요? 월 평균 보통 30만 명 정도가 취업자 증가수가 항상 나왔어요. 그래서 30만 명만 떨어져도 몇 달째 30명이 떨어졌다 해서 뭐 충격이다, 쇼크됐는데 이번 10만 명대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2월이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만 4천 명 취업자 수가 늘었거든요. 이게 2010년 1월 이후 8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은 폭.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시장 상황으로만 보자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하고 같다. 왜 이렇게 악화가 됐을까요? 일단 그 현상을 보면 임시직 일용직 수가 확 줄었어요.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늘어서 이것도 일시적이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했는데 이번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수가 18만 명, 8만 명 각각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자. 항상 그 경기 지표 중 하나가 자영업자 수가 얼마나 늘고 줄고 이런 걸 가지고 보는데 4만 2천 명 줄었습니다. 네. 대신 늘었다라고 보는 데가 공공행정, 국방, 사회부장 이런 행정직, 정부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늘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수가 줄은 거는 최저임금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하나는 이제 제조업이 항상 우리나라 일자리 증가를 견인하는데 한국 GM 사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되게 움츠러들었다는 거죠. 이게 한국 GM이 지금 이미 일자리를 거의 일을 하지 못하고 5월이면 폐쇄한다고 하잖아요. 군산공장을. 네. 이런 게 협력업체로 가고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조업 특히 한국 GM 쇼크가 있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여파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건 계속되어 왔던 거고요. 네. 그거는 조선업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거고 한국 GM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었고 한국 GM 플러스 최저임금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양대 축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이게 추세적인 거냐 이거 가지고 항상 싸우거든요. 그렇죠. 정부는 기저효과다. 일시적인 거다. 이거
나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시장 상황은 뭐 업체들의 얘기는 이게 쉽진 않을 거다. 호락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달 통계를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다음 달 바로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한 달 만에. 이제 그래서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는 거 오늘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오늘 뭐 발표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문제는 일자리가 늘는 쪽은 다 이 약간 고령화된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임시직 이쪽이 늘고 있고 청년 일자리. 전에도 그 소개하신 바 있죠. 청년 일자리 흔히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 이게 늘지 않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11조 원 일자리 추경했잖아요. 네. 정부는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효과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은 좀 미미했다. 이런 게 좀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청년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이 거의 30% 뭐 육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감할 정도로 뭐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확 바뀌진 않거든요. 네. 계속 이 고용 없는 성장 이건 솔직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풀어야 될 문제죠, 사실. 네. 이 부분을 풀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그 정책 사안인데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일자리 상황판도 청와대에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일자리 상황판 관련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네. 좋으면 당연히 이미 다 홍보를 했겠죠. 그렇겠죠. 자,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일 것 같고요. 미국이 그 중국에 60조 원대 그 관세 폭탄을 또 부과할 방침이라는 소식도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저도 전해드렸었는데 그 싱가포르계 자본 중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그 브로드컴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미국의 그 반도체 회사죠. 퀄컴이죠. 퀄컴을 인수하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네. 그 이후에 또 후속탄으로 이제 벌칙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그 벌칙 패키지가 뭘로 이루어졌냐. 첫 번째가 관세 폭탄입니다. 관세 폭탄이 철강만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각종 뭐 휴대폰, 가전, 통신 장비 이런 중국산 어떤 약간 저가 어떤 그 전기 제품, 전자 제품에 IT 제품에 60조 원대 관세 폭탄을 내릴 것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미국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투자 제한, 미국 기업들 인수하지 못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리바바의 한 그 협력 그 계열사가 미국의 네. 어떤 그 업체를 인수하는 것도 막았거든요. 이런 거 투자 제한도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여행객 비자 제한 이것도 한 투자 제한, 비자 제한, 관세 폭탄 이 3종 세트 이른바 벌칙 패키지를 중국에 대해서 준비 중이다. 네. 라는 게 보도가 지금 계속 미국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관세 폭탄을 부과하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반발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할 것 같고요. 이것도 네. 항상 트럼프 방식이잖아요. 세게 그러게요. 불렀다가 깎아주면서 다른 걸 얻어내는 트럼프 협상법인데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미중 경제 전쟁에서 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게 또 결국에 또 안보와 또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좀 끼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미국과 중국의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또 중국에 대해서 이 관세도 가지고 있지만 환율도 가지고 있거든요. 환율 네. 조작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 카드를 가지면서 이렇게 세게 부른 다음에 중국과 협상을 통해서 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거고요. 네. 여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깝게 이제 오늘이 이제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철강 관세 폭탄에서 빼달라. 그 이야기가 캐나다, 멕시코, 호주에 이어서 네 번째를 좀 빼달라라고 하는데 있는데 미국은 뭐 당분간은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요. 한미 FTA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방위비 협상도 걸려 있잖아요. 네. 이 부분하고 다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 패키지로 해서 뭐 빼고 넣고를 미국이 다 그 키를 쥐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중국과의 어떤 이 전면전에서 철강도 지금 우리나라는 뭐 중국산 철강 수입해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른바 환적 수출, 우회 수출한다는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걸 네. 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풀겠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좀처럼 뭐 단실 내에는 풀어주지 않겠죠. 뭔가 다 쥐고 있다가 끝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서 뭔가를 얻어낸 다음에 풀어주는 방식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통상교섭 대표단들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방법이 있을까요? 통상교섭본부를 뭐 이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장관급 예우는 해주면 차관급이다. 그래서 인사권까지 달라고 했는데 산업부 장관과 또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뭐 당장 한다고 해서 뭐 효과가 날 사안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그 무약정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보통 우리 휴대전화 개통할 때 둘 중 하나를 택합니다. 그 단말기 보조금을 받던가. 그렇죠. 그래서 단말기를 싸게 하고 할부로 매일 얼마씩 붙죠. 이 방식이던가 하나는 아예 그냥 휴대폰 좀 싼 거 해서 그냥 1년, 2년 약정하면서 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단말기 보조금을 안 받고. 그래서 25%로 늘었죠. 저도 요금 할인을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그게 유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반드시 이른바 노예 약정이라는 1년 약정 아니면 2년 약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6개월만 할 거야. 가입했다가 딴 데 옮기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아무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아, 예. 약정을 안 받으면 할인을 안 해주는 거죠. 네. 보조금을 안 받는. 그런데 이제 다른 방식이 생겼다는 거죠. 약정도 안 하고 단말기 보조금도 안 받는 무약정 고객들에게 좀 싼 요금제를 준다는 거죠. 네. 3만 원대 요금제를 지금 LG 플러스에 이어서 KT도 지금 내놨는데 LTE 데이터 제공량이 예전엔 되게 적어 300메가 이거 어디다 씁니까? 나가죠. 이걸 1기가로 KT는 늘렸고요. 네. 근데 뭐 헤비 유저들에겐 적당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죠. 적당하게 그냥 동영상 영화 안 보고 텍스트 정도, 뉴스 정도 검색하는 분들에겐 요 정도, 카카오톡 정도. 1기가도 많이 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동영상을 안 보셔서 그러는데. 그런데도 지금 무제한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약정에 묶여가지고요. 예. 이제 그 약정이 끝나면 요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네요. 중요한 건 이건 통신사들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했을까요? 정부가 그러게요. 최근에 보편 요금제 이게 뭐냐. 월 2만 원대 데이터 1기가 요금제 내놔라. 통신요금 할인 정책으로 이걸 문재인 정부가 들고 나왔고 이동통신사하고 계속 싸웠어요. 네. 그걸 하라고 하니까 2만 원대는 힘들고 3만 원대 하겠다라는 이게 약간 꼼수 할인 아니냐, 찔끔 할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동통신사들이 버티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서비스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2만 원대 하라니까 3만 원대에 내놓은 거죠. 네. 자, 이 이수만 회장이 이끌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가 배우 배용준 씨가 이제 그 최대 주도로 있는 연예기획사이죠. 네, 그 키스트를 인수를 했다고 하죠. 뭐 이 소식 나오니까 대부분의 이제 조간 신문들이 뽑은 제목이 이제 엔터 황제 등극한 이수만. 그러게요. 돈방석에 앉은 배용준.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네. 같아요. 예. 그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가수 중심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수만 그렇죠. 회장도 가수 출신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스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연기하는 드라마 영화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많거든요. 소속된 연예인들이. 네. 그래서 배용준 씨가 인수했다가 몇 년이었죠? 10여 년 전에 그 90억 원에 인수했다가 지금 500억 원에 판 거거든요. 그래서 차익이 얼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400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350억 원은 SM 주식을 받고 배용준 씨가 나머지 150억 원은 현금으로 받으니까 돈방석에 앉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 SM의 인수 합병 작업이 최근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이 키스트 인수뿐만 아니라 이전에 FNC 에드컬처 그리고 이 FNC 에드컬처의 그 대주주가 FNC 엔터테인먼트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유재석 씨, 배우 이동건 씨, 가수 설현 씨. 그러니까 이게 가수 중심이 아니라 연예인, 방송인, 종합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이너로 확대를 시켜 나가겠다는 거죠. 이전에 미스틱이라는 윤종신 씨가 있거든요. 그 회사도 SM이 인수를 했고요. 강호동 씨가 소속돼 있는 BTINT 이런 거 좀 넓히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곧 뭐 엔터테인먼트 종합 그룹으로 가겠다는 걸 보는 거죠. 연예 기획 업계의 그 재벌 탄생인가요? 황제, 재벌이라고 가도 되죠. SM의 뭐 위력과 힘은 엄청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오늘은 경남 마산에서 3.15 의거가 일어난 지 5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8년 전 오늘 마산 시민들은 민주화의 열망으로 이승만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 3.15 의거 기념일을 맞아 그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의 전속 역사 선생님이시죠? 한양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 전우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속 역사 선생님이라고 하시니까 왜 웃으세요? 그 전속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속 대우를 해드리도록 이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19 혁명은 잘들 알고 있지만 3.15 의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에서는 잘 모르는 층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3.15 의거보다는 3.15 부정선거로 기억들을 하고 그렇죠. 계시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당시 이제 1960년도 정부통령 선거가 3월 15일에 있었고요. 워낙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기 때문에 네.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이제 뭐 투표장에서부터 이제 다들 알고 있었던 사안이라서 네. 그런 이제 요구로 마산 일대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투표권도 없었던 학생들이 나와서 시위를 네. 벌였던 사건이고요. 그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김주열 사안이었습니까? 예. 그건 이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시신이 4월 10일 날 네. 마산 앞바다에서 이제 발견이 돼요. 그게 네. 당시만 해도 언론 사정이 요즘처럼 좋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데까지는 또 며칠이 걸렸고요. 다만 그것이 그 사건이 이제 알려지자마자 이른바 전 국민의 분노에 이제 불을 지폈던 거죠. 네. 김주열 사건의 열사 사건의 바로 이제 배경 시작이 3.15 그러니까 3월 15일 날 김주열 이제 군이 당시 학생이죠. 네. 학생이 사망했고요. 그렇죠. 당시만 해도 이제 국내에선 최루탄 생산이 안 됐고요. 네. 수입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3.15 부정선거 준비 사업의 일환이었어요. 그래요. 네, 3.15 부정선거를 이제 자행을 하면 분명히 이제 항의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당시 내무부에서 예측을 하고 미리 최루탄을 수입해 뒀었는데 그 최루탄 발사 훈련도 이제 당시 경찰들은 제대로 안 했던 거죠. 네. 직격탄을 쏴서 이제 이게 그 어린 고등학생의 눈에 박혀서 사망하자 사망한 시신을 그냥 바다에 버린 좀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이 만행을 이제 정권 차원에서 저질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노가 끌어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3월 15일 이제 마산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한 마산 네. 시위와 또 김주열 열사의 죽음은 4.19 혁명의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다. 이렇게 도화선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이야기할 거죠. 수 있겠죠. 네. 당시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길래 이렇게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 이승만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86세가 90세까지 대통령을 하겠다고 또 출마를 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리 이승만을 좋아했던 사람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은 네. 이제 중요한 선거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이다. 대통령 죽으시에 부통령이 이제 자리를 잇게 될 테니까. 이기붕 씨였죠. 근데 이제 부통령 후보는 이기붕 씨였어요. 그런데 네.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이기붕 씨도 그 당시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기붕 씨도 오래 못 산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기붕이 부통령이 되는데 이 이기붕조차도 임기를 못 채우면 그럼 또 누가 되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것이 내무부 장관 최인규가 허황된 욕심을 품고 있다 이렇게 의심들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사실 이걸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부통령을 당선시키는 것이 자신의 정치 입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네. 지시를 받았기 때문인지 이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굉장히 치밀하고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네. 이 부정선거 준비를 진행을 했어요. 이거 이제 작년에 자꾸 하셨는데 당시 예천 군수를 지냈던 분의 이제 예. 증언이에요. 자기가 예천 군수로 최연소 군수로 발령받았는데 최인규 장관이 직접 지시를 했답니다. 3월 15일에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죠. 예. 뭐 이제 국회의원 선거인데 그 전에 3월 15일에 이제 선거를 좀 해야 되니까 선거에 앞서서 좀 몇 가지 연습 좀 해보자. 네. 그래서 부정선거 예비 행위를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어떤 연습을 그러니까 했다는 이제 거죠? 대표적으로 조를 짜서 이제 투표하기, 대리 투표, 그다음에 집단 투표, 그리고 사전 투표, 그다음에 한꺼번에 투표 용지 여러 장을 집어넣는 묶음 투표.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전에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뭐 됐다 싶어서 이제 그걸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 3.15 부정선거라서 아마 직접 비밀 평등
선거제가 있는 네.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마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최악의 부정투표가 자행됐던 것이 이제 3.15 부정선거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대리투표, 집단투표, 사전투표, 묶음투표. 예. 이렇게 이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예. 또 이제 시민들이 여기에 들고 일어날 거를 이제 대비해서 체류탄까지 이제 도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예. 네, 그럼 정말 사전에 모의된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부정선거였다. 준비를 여러 차례 했던 것이고요. 모의 실험까지 했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건 바로 어떻게 그 3.15 선거날 이 부정 행태가 다 드러난 거죠. 그렇죠. 투표장에 가봤더니 이미 자기 투표인 명부에 다른 사람이 도장에 찍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누가 이제 여러 장 묶음을 가지고 한꺼번에 투표함에 집어넣는 걸 보기도 하고요. 네. 이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건 하나만 한 부정선거라는 건 이제 세상에 다 알았던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승만 정권을 이승만 정권의 내치를 한국전쟁 이후의 내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좀 다른 이제 왕조주의 시대의 사례와 비교해봐도 폭정이라는 말 말고는 달리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한 일에는 경찰도 아니고 깡패를 투입을 했거든요. 네. 이승만 정권 때 정치 깡패라고 불리는 이 깡패 집단들의 행포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은 이 깡패가 무서워서 부정선거인 줄 알면서도 나서지를 못했던 것이고. 이정재 이런 인물들이 그때 등장을 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이 깡패가 대한애국 청년단이나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정권 비판 세력들을 법치 이전에 일단 폭력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상황에서 고등학생들이 먼저 나섰던 것이죠. 이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정말 어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었죠. 투표권도 없는 고등학생들이 부정선거 다시 하라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나와서 시위를 벌였고 바로 이러다 이제 목숨까지 잃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요. 그 마산에서 특히 시민들의 저항 혹은 시민들의 그 항의가 드셌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야기도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지역이 6.25 전쟁 당시에 이제 인민군에게 이제 넘어가지 않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반공이랄까요? 이런 이제 그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공산당의 협력 가능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받았고 부역자 처벌이 이루어졌던 것이 다른 지역이었던 데 반해서 이 지역에서는 이제 아직은 그 좀 건강한 비판 의식이 좀 살아있을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좀 있고요. 정확한 이유가 모르죠. 근데 다른 지역보다도 이제 마산에서 먼저 좀 격렬하게 일어났고 또 진압도 좀 격렬했기 때문에 마산의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시 미국 쪽에서 이 사건을 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핵심은 경제 문제다. 이승만 정권이 경제 정책에 실패해서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었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역시 민생 문제가 중요하군요. 자, 오늘은 이제 그 3.15 의거 58주년이 되는 날인데 이 4.19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4.19 혁명으로 얼마 전에 이제 60년 대구 2.28도 이제 지금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4.19의 일환이긴 한데 이제 4.19가 우리 헌법 전문에 들어갈 정도로 4.19 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헌법 전문에 이제 개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 3.15 이제 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마산 시민들의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좀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3.15 의거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헌법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7년 헌법 개정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법통을 개성하고 불의한 건 4.19 민주주의 이념을 개성한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거 한다라고 하는 것이 4.19의 정신이었고 그 4.19의 도화선이 된 3.15의 정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의한 거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좀 미덕이 아니고요. 이제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에서는 국민의 의무예요. 국민의 의무임을 자각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뭐 세태가 어떻습니까? 누가서 불의가 저질러져도 외면하는 그렇죠. 것이 국민의 미덕처럼 살고 있고요. 괜히 이제 거기에 끼어들었다가 봉변당하거나 공연한 일 만들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가정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갈 수가 없죠. 불의가 자행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라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거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이걸 좀 깨우치는 정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오늘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큰별,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어제 향년 7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루게릭병이란 어려움 속에서도 우주론, 양자 중력 연구에 크게 기여하며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잇는 천재 물리학자로 불렸는데요. 스티븐 호킹 박사를 기리는 마음으로 오늘은 호킹 박사의 명언을 소개하며 방송 마칠까 합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거기에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어려움에도 해낼 수 있다. 나를 보라.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